은행에서 그 저기 뭡니까 동전을 안 받더라고요. 안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애기들이 이제 막 동전 막 100원짜리 막 모아가지고 그거 저 뭡니까 입금시키고 그다음에 또 뭐야 저기 지폐로 바꾸려고 하면 은행에서 오지 마라고 그런 모양이라. 그러니까 이놈이 저한테 24,000원 모은 걸 동전을 갖고 왔어요. 저한테 바꿔달라고 지폐로. 그래서 저기 뭡니까 책상에 지폐 잔뜩 지폐란다. 동전이 잔뜩 있습니다. 그거 써먹어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그 동전 들고 와서 자 은행에서도 이제 그거 옛날에는 막 동전 들고 와서 딱 예금한다고 그러면 막 세 가지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거 안 해주는가요? 해요? 한 트럭 들고 가면 해줄라나? 자, 이제 나중에 시간 지나면, 우리 이제 예상이잖아요. 이제 상상인데, 시간 지나면 우리가 이런 동전 같은 거 없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없어질 거라고 예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카드 써가지고 동전 쓰는 게 많이 줄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카드 그것 갖고도 이제 뭐 이렇게 막 동전 쓰는 것처럼 그렇게 계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면은 동전이 없어지죠, 이제. 동전이 사라져. 그런 거 예상을 많이 하더라고. 그러면 좀 맛이 안 나겠죠. 사실은 지폐 같은 거 있고 뭐 그러면 지폐 같은 거 좀 이렇게 받는 맛도 있고 주는 맛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는 딱딱 그 카드에서 입금 처리만 딱 되는 거니 그렇게 바뀐다면 별로 맛이 안 날 것 같아. 자, 이번에 이제 계산 문제인데 이거 아닌데 이거 좀 이게 넘겨 놓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아니에요? 자, 이거 전에 전세를 먼저 해야 되는데, 가만있어 봐. 전세 했죠? 자, 이거구나, 참. 임대차. 임대차는 월세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월세. 월세 40, 보증금 4천에, 이렇게. 그러니까 월세 있는 거 얘기합니다, 이거 전부 다. 그러면, 거래 금액을 산정을 할 때, 월세를 환산해줘요. 그 환산하는 방식은 월세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서 원래 보증금에 더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4천에다가 8천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뜻이냐면 곱하기 100이 월세를 40만 원 매달 받는다. 매달 뭐 월세를 40만 원 월세를 낸다 그러면 월세 안 내고 보증금으로 딱 묻어놓는 걸로 치면 4천짜리다 이 말이에요. 4천만 원짜리. 그래서 곱하기 100이 이제 그런 의미예요. 환산한다고 그래요. 월세 곱하기 100 더하기 원래 보증금 이렇게 해서 계산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는데 이유는 곱하기 100에서 환산해 주니까 거래 금액을 단순히 8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곱해서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주로 출제를 이걸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환산해 준다는 게 보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월급이 이제 100만 원이야. 그럼 그 사람 몸값을 계산하려면 월세가 아니라 참 월급. 그러면 그 사람 몸값이 얼마냐 그러면 곱하기 100을 해보시면 돼. 그럼 내 몸값이 얼마죠? 월급이 100만 원이면 1억 이렇게 되죠. 몸값 1억 이렇게 되죠. 월급이 1000만 원이면 10억. 몸값이. 그죠? 손흥민이 지금 일주일에 2억씩 받아요. 한 달은 8억이야. 그럼 8억 곱하기 100 해보세요. 몸값이 얼마야? 800억이야.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값을 계산할 때도 월급 곱하기 100 이렇게 해보시면 몸값이 대충 계산이 나올 거예요. 손흥민 대단해요. 근데 그거 지금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거의 2배로 올려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뭐 몸값이 몇백억이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 월세 곱하기 100입니다. 그러면 여기 8천 나왔죠? 주택일 때는 뭐가 적용됩니까? 주택 조례표. 아까 봤던 페이지. 그러면 임대차니까 아까 봤던 조례표. 칠판을 본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까 봤던 277페이지. 밑에 칸을 보셔야지. 밑에. 근데 8천이니까 얼마예요? 0.4. 그죠? 그러면 4판은 32, 32만 원. 한도액은요? 30만 원인가요? 둘 중에 어떤 거? 적은 거. 이거 아니고 이렇게 되죠.
요건 조례표를 줍니다. 시험에서. 근데 4천에 40짜리인데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그러면 우리 머릿속 암기한 거 가지고 문제 푸셔야 돼. 8천까지는 똑같이 나와요. 근데 곱해지는 게 뭐냐? 곱해지는 게 머릿속에 주거용 오피스텔인데 임대차잖아요. 0.5가 아니고 4. 그죠? 0.4가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32만 원. 요때 한도액이 있습니까? 원래 없고 없는 거잖아요. 밑에도 없잖아요, 원래. 그 차이점. 상가면 어떻게 되느냐? 4천에 40짜리 상가. 이거 소개했어. 그러면 8천. 8천이죠? 거기다가 이제 곱하기 우리 머릿속에 있는데 상가니까 임대차라도 0.8이 아니고 9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9파는 72, 72만 원 이렇게 되죠. 그럼 한쪽한테 받을 수 있는 복비가 72만 원이 되니까 문제에서 쌍방한테 받을 수 있는 복비를 물었다면 곱하기 2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보증금 조건이 좀 다릅니다. 1,000만 원에 월세가 30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사람보다는 조금 좀 싼 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원래대로 하면 월세 곱하기 100을 하고 더하기 원래 보증금이에요. 그럼 원래 4천만 원 나와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랑 이런 사람을 똑같이 곱하기 100을 해서 환산해가지고 복비를 계산해 버리니까 밑에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복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이 사람보다 금액이 크다는 게 아닌데 비중이 더 커. 이쪽이. 복비를 더 상대적으로 많이 내게 되는 계산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계산한 건 아니고 이건 시민단체에서 막 계산해봤어. 그러니까 복비 금액은 뭐 위에 사람보다는 적긴 적은데 그 사람이 그 차지하는 비중이 높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낮춰주려고 그러니까 요게 시험에 잘 나오죠. 월세 곱하기 100에서 더하기 원래 보증금 한 금액이 요거죠, 요거. 이게 5천만 원이 안 됐죠. 그러면 다시 계산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곱하기 100을 했던 걸 70으로 다시 바꿔요. 월세 곱하기 70. 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더해줘. 그러면 73, 21이니까 2,100만 원이죠? 더하기 1,000만 원이면 얼마예요? 그렇지. 아까는 4천이었는데 900만 원 떨어뜨려 준 거야. 거래 금액을. 그러면 중개보수가 그만큼 낮아지겠지. 일부러 중개보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합산 금액이 5천만 원이 안 되는 경우에는 곱하기 70으로 다시 계산한다고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처음에 만들었던 법을 고친 거예요, 이거. 그래서 3,100에다가 곱하기 하셔야 되는데 이게 주택이니까 우리 머릿속에 없고 조례표를 보셔야 돼. 그러면 277페이지 보면 0.5천 미만이니까 임대차니까 밑에 칸을 보셔야 되고 0. 얼마예요? 5예요? 밑에 칸을 보셔야지, 그죠? 0.5네. 그러면 15만 5천 원이에요. 한도액 있습니까? 얼마? 20만 원. 있어요. 둘 중에 뭐예요? 적은 거니까 요거예요. 요거 아니고 둘 중에 무조건 적은 거 이렇게. 자, 이번엔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그러면 3,100만 원 나온 것까지는 똑같아. 곱하기 100을 했다가 합친 금액이 5천이 안 되면 곱하기 70으로 다시 계산 하니까 3,100 나왔어요. 달라지는 게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이니까 우리 머릿속에 있죠. 주거용 오피스텔은 그죠? 임대차니까 0.4. 매매는 0.5지만 그러면 12만 4천 원. 한도액은요? 없죠, 무조건. 자, 마지막 거 상가라도 요 조건이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임대차 기간이 1년이냐 2년이냐 10년이냐는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렇죠? 월세하고 보증 갖고 복비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10년짜리 계약을 해도 계약 기간은 상관없고 여기다 0. 우리 머릿속에 있죠? 나머지 0.9 임대차인데 0.8이 아니고 0.9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27만 9천 원이다. 이렇게 된다고. 한도액은 당연히 없고 보수 계산 문제는 주로 임대차 월세 있는 게 주로 출제가 돼요. 이걸 잘 계산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건수는 그렇게 뭐 많이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 보시면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집을 팔아먹었어요. 3억에. 근데 매수인이 자기가 들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대로 매도인한테 2억 전세를 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소개한 사장님 입장에서는 계약서를 2장 써줬어요. 이게 주택이라고 치면, 자, 그러면 계약서 2장. 2장에 대한 복비를 받는 겁니다, 원래 여기서는. 자, 매매건에 대한 복비를 계산해 봅니다. 주택이니까 조례표 적용 277페이지. 금액이 얼마죠? 3억. 3억. 그러면 이게 매매니까 위에 박스 277페이지에서 위에 박스 3억이면 2억 이상 6억이면 칸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0. 몇 프로? 4. 그럼 얼마요? 120만 원. 한도액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한쪽한테 받을 수 있는 복비가 얼마요? 122억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전세권 계산해 봐요. 전세계약서도 썼잖아요, 둘이. 그럼 이게 주택이다 그러면 역시 277페이지 조례표가 적용되고, 자, 전세금이 2억이에요. 그러면 전세니까 277페이지에서 위에 칸이 아니고 밑에 박스가 적용되고, 임대차 등 그 중에서 금액이 2억이니까 1억 이상 3억 미만 칸에 적용을 받겠지. 그럼 0. 몇 프로? 3%. 그러면 60만 원이 나오고. 이때도 한도액 있나요? 없죠. 그럼 한쪽한테 받을 수 있는 복비가 60이니까 원래대로 하면 2건을 중개했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매건에 대한 복비 120에다가 그 다음에 전세권 60 이렇게 받는 거예요. 여기 받을 때도 매매건에 대한 복비 120에다가 2장 써줬으니까 60을 받는 건데, 우리 법에서는 가만히 보니까 여기가 부동산 한 개 가지고 지금 한 개 부동산 가지고 지금 둘이 2건을 한 거예요. 계약을. 그러니까 부동산이 하나야. 그 다음에 계약 당사자가 2장을 썼습니다만은 여기도 계약 당사자가 A, B고 여기도 B하고 A예요. 당사자가 같잖아요. 같은 부동산을 같은 사람이 한꺼번에 2장을 썼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2개의 복비를 갖다가 이론적으로 그대로 해서 2건을 물어라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복비가 매매건이 더 셀 거니까 요 전세건에 대해서는 복비를 감해줘요. 응? 없애주고 뭐만 받도록 합니까? 매매건에 대한 복비만 받도록 하니까, 이런 문제에서 A한테 받을 수 있는 복비가 얼마냐 그러면 180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결론적으로 뭐 얼마요? 120이라고 하셔야 되고, 이쪽도 마찬가지. 매수인한테 받는 복비가 C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냐고 물어봤을 때는 정답은 180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이거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같아야 됩니다. 같은 부동산, 같은 사람이 한꺼번에 2장 쓴 거지. 이렇게 됐을 때는 할인을 해준다. 할인. 그래서 매매 한 건만 받으쇼 이렇게 된다고요. 됐어요? 자, 여러분 교재는 어디 가시냐면, 자, 280페이지부터 밑줄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0페이지 보시면 가로 1번에 뭐라고 나오냐면 대상별 매매계약의 경우라고 중간 정도에 있고요. 동그라미 1번 매매계약일 때는 매매대금을 거래금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복비 계산한다는 뜻이고, 방금 전에 본 게 동그라미 2번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당사자 간의 중첩계약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중개상물에 대해서, 동일이라는 말이 나오면 동그라미 치셔야 돼. 동일한 중개상물에 대해서 동일한 당사자 간에 2번 나왔죠. 매매를 포함해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졌을 때, 동일한 말이 또 나왔죠. 그랬을 때는 매매 계약에 관한 금액만을 적용합니다. 매매 한 건만 받으세요라고 법이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잘 나옵니다. 이게 실제 실무 사례는 많지 않은데 잘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가시면 교환 계약의 경우 이렇게 나옵니다. 교환은 부동산끼리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10억짜리 단독주택하고 8억짜리 아파트를 바꾼다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 근데 그 바꿀 때는 교환 계약이라고 하는데, 물건, 부동산은 2개지만 한 건의 계약으로 보는 겁니다. 교환은. 그러니까 계약서에 나오는 부동산은 2개지만 맞바꾸는 거니까 2개 나오지만 한 건의 계약이니까, 이때 중개보수는 어떻게 계산해서 받는 거냐면 2개 금액 중에서 뭐예요? 큰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282페이지 1페이지 제일 위에 첫 줄 보고 있는 거예요. 지문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이거 계산 문제보다는. 교환이다 그랬을 때는 어디에 동그라미 치셔야 돼? 첫 줄 끝에 큰 물건, 큰 중개상물의 금액이에요. 큰에 동그라미 치셔야 돼. 교환은 그럼 무조건 큰 거, 큰 금액 따라가요.
교환 그러면 큰 금액 따라갑니다. 부동산이 두 개일 때. 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을 때는 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 보고 있습니다. 밑줄 그으시고 월 단위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원래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으로 합니다. 이게 원칙. 다만 본문의 규정에 따라서 합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때는 5천만 원이 안 되면 합친 금액이 5천만 원이 안 됐어요. 그러면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월 단위 차임액에 70을 곱한 금액과 원래 보증금을 합친 금액을 거래금으로 해서 계산한다. 이런 뜻이니까. 요거 이제 조문인데 조문 문제는 잘 안 나옵니다.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요건. 그래서 기준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질문 하나 드려보면 만약에 보증금 1000에 여기까지인가? 보증금 1000에 월세가 40이에요. 그러면 자 이때는 곱하기 100을 해서 더해보면 5천 나왔죠. 그러면 요건 곱하기 70으로 다시 계산을 해요 안 해요? 곱하기 70으로 다시 계산해요 안 해요? 양심적으로 안 하지. 5천만 원 미만이라고 돼 있으니까 5천만 원부터는 가던 길 계속 가요. 70 안 하고. 그 경계를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5천만 원 미만이라고 돼 있으니까 방금 전에 읽었죠. 미만이라고. 그러니까 5천만 원 이상이면 5천만 원부터는 70 안 해요. 곱하기. 그거 아셔야 되고요.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넘어갑니다. 이제 협회로 넘어가 봅니다. 협회. 협회에 대해서는 여러분 교재는 286페이지 보시고 그 제일 밑에 가면 설립 목적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십니까? 협회. 예. 우리 중개사 협회가 부동산 사장님들 위해서 일을 좀 많이 하겠죠? 하고 있겠죠? 근데 그거 믿는 사장님들은 잘 안 계신 것 같더라고. 예. 협회가 뭘 하느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협회, 지금 중개사 협회라는 굉장히 큰 단체입니다. 그것도 전국적으로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선거 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 이제 협회 쪽에 일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약간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진보 보수 나눈다면 보수 쪽에 많이 서셔요. 왜요? 그 사무실 오시고 이렇게 실제 거래 많이 하시고 이런 분들은 보수 쪽 사람들이 많거든. 그리고 정책이나 이런 측면에서 좀 약간 진보보다는 보수 쪽 정책에 대해 펼쳐질 때 중개 사무실이 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그쪽 경향이 좀 진합니다.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협회에 대해서는 그런 정치색이 좀 있어서 옛날 같은 경우는 협회 회장을 뽑을 때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회장이 달라져. 완전히 정치색이 짙어가지고 이쪽 정권이 잡고 있어. 그러면 그쪽 라인 사람을 협회 회장으로 뽑아줘요. 거기 맞추시라고. 이쪽이 잡았어. 그러면 이쪽 사람 뽑아주고 막 이렇게. 근데 협회 회장이 국회의원 이상급입니다. 무시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협회 회원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너무 구성원이 많다 보니까 약간 좀 느슨해요, 조직이. 그래서 나 하나쯤 없어도 뭐 이렇게 되고, 뭐 협회가 하는 일이 뭐냐 그러고 너무 많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협회 회원들이 뭉쳐가지고 해야 될 일이 제가 볼 때는 많이 있거든요. 그걸 뭉치는 힘을 만들어내는 게 회장이 할 일이에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어떻게 보면 격변의 시대를 또 지날 수 있어요. 우리 중개업 중개업이라는 이 영업이. 그러니까 협회 회장을 잘 뽑는 것도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회장이 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막 뭐 비난도 하고, 응? 잘하면 박수 쳐주고 이래야 되는데 약간 방관적인 그런 자세가 많이 되더라고. 조금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뭐든지. 자, 거기 보면 설립 목적 보면 두 줄 밑줄 그으시고 아래쪽에 자, 개업 공인인증사인 공인인증사는 나온 거 있죠. 아랫부분에 아랫부분 네 줄 나온 거 있잖아요. 자, 개업 공인인증사인 공인인증사는 해놓고 자, 마지막에 설립할 수 있다. 뭐를요?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그렇죠. 끝줄에. 예. 그러니까 협회를 설립하고 협회 회원이 되는 사람은 누구다? 개공이에요, 개공. 근데 자격증을 갖고 있는 개공이란 뜻이야. 첫 줄 보시면 개업 공인인증사인 공인인증사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계공이긴 한데 증이 없는 계공이 있죠. 복토파 할아버지. 거기는 원래 협회 회원이 될 수 없어야 돼. 왜냐면 협회 이름이 뭐라고 돼 있어요? 공인중개사협회잖아요. 근데 부칙계공은 증이 없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안 돼. 그런데 이제 그분들의 연세가 90 이상 되시고요. 몇 분 안 남아 계세요. 그래서 어른은 공경하는 차원에서 협회 회원이 될 수 있게끔 가로 안에 예외를 뒀다. 가로 안에 지금 뭐라고 돼 있습니까? 부칙에 따라서 등록된 것으로 보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부칙계공도 협회 회원이 될 수 있다가 결론. 자, 그 다음에 289페이지 가보세요. 289페이지 가시면 설립 절차라고 나와 있어요. 289페이지 제일 위에 가면 박스 있죠. 그 박스를 잘 정리하시면 끝이고요. 왼쪽에 그걸 잔뜩 쓰고 있거든. 왼쪽 페이지 그거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 위에 있는 박스로 다 정리가 돼요. 근데 다만 제목에서 발기인 구성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거보다는 정관 작성을 첫 단계로 봐요. 물론 여기 칠판 잠깐 보시면 요거 보고 거기 정리할게요. 정관을 만드는 사람이 발기인들이에요. 그 발기인들이 모여서 정관을 만듭니다. 협회 정관을. 근데 그 발기인 숫자가 300명 이상이 참석을 해야 돼요. 뭐 할 때? 정관 만들 때. 그러니까 정관 작성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총회를 엽니다. 창립 총회. 그때는 숫자가 늘어야 됩니다. 그 배인 600명 이상의 회원이 참석해야 됩니다. 창립 총회 열 때는. 그렇죠? 근데 그 600명 이상 중에는 서울 출신이 100명 이상 참석을 해야 되고 광역시 도 출신은 20명 이상, 광역시나 도별로 최소한 20명 이상은 참석을 해야 돼. 600명 이상 중에서요. 이런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인가를 또 받습니다. 이게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예요. 그러니까 용어에서 인가냐 허가냐 이거 물어봤었어요. 조심하셔야 돼. 인가 받는 겁니다. 허가가 아니고. 그리고 나서 설립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협회가 다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협회가 만들어지는 절차는 요 4단계 절차를 거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창인 등 사람 이름처럼 기억하세요. 정창인이란 사람 이름 정창인 등 이걸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숫자 때문이에요. 숫자. 시험에서는 숫자 물어봅니다. 그래서 300, 600, 120 기억하시고 300, 600, 120 정창인 등. 그래서 자 이제 우리 교재 정리합니다. 발기인 구성 있네. 밑에 보시면 정관이라고 돼 있죠. 정관에다 오히려 동그라미를 하셔야 돼요. 정관. 몇 명 이상 참석? 300명 이상. 그 다음에 오른쪽에 창립총회입니다. 창립총회 그 동그라미 그때는 몇 명 이상? 600명 이상. 그런데 그 600명 이상 밑에다가 적어 놓으셔야 될 것 같아. 없잖아요 거기. 서울 출신은 뭐예요? 서울 100명 이상. 적으셨어요? 그 다음에 광역시도는 몇 명 이상? 20명 이상. 아시겠죠? 그렇게 참석해야 되겠다. 그걸 적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가면 인가 받는다고 얘기 나오죠. 인가를 내고 이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가권자입니다. 인가 내주는 사람이요. 국장의 인가를 받으시고 그 뜻이고. 그다음 마지막에 등기함으로써 협회가 다 만들어지죠. 그래서 정창인 등 300, 600, 120 여기 입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시험에 여기 잘 나와요. 숫자 잘 나옵니다. 숫자 물어봐요. 그 다음에 협회 조직을 좀 보시도록 하죠. 협회 조직은 협회가 있으면 이거 본부예요. 본부. 지금은 이제 봉천동에 있어요. 봉천동에 본부가 있고 그 밑에 지부가 있고 지회. 근데 여러분 사시는 곳을 기억하세요. 요 지부는 봉천동에 있는데 법상으로는 서울에 둬야 된다. 이딴 게 없어요. 그러니까 협회 본부는 제주도에 둬도 괜찮아요. 협회 본부는 부산에 둬도 괜찮아요. 법 위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 데나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본부는. 주된 사무소는. 그런데 지부나 지회는 딱 정해졌어요. 서울시 지부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서울특별시 지부는 서울에다 두는 거죠. 경기도 지부는 경기도에다가 설치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서울시 여기 같은 경우는 은평구 지회예요. 은평구 지회. 은평구 지회는 은평구 지회. 지회 같은 경우는 구청, 구 이런 데 두는 거예요.
이 등록관청이라고 돼 있지만 이게 같은 말로 시군구예요. 그러니까 은평구 지회는 은평구에 두는 거. 이런 식으로. 서울특별시 지부는 서울에 두는 거. 이렇게. 그래서 등록관청이란 말과 시군구청장은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포인트가 이거예요. 서울시 지부는, 그러니까 시도 지부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에 둘 수 있다.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에 지부를 둘 수 있다. X. 자, 지회는 시도 관할구역 내에 둘 수 있다. X.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시험에 나오고. 그러니까 좀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요거 물어보는 거예요, 요거. 지부는 시도 관할구역 안에 둘 수 있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밑줄 그을 거 해볼게요. 289페이지 보면 조직에서요. 가로 2번 주된 사무소 있죠? 옆에다가 요걸 좀 써주세요. 아무데나 둔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보면 동그라미 1번 있습니다. 옆에는 밑줄 긋습니다.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도에다가 뭐를요? 지부. 그죠? 그 다음에 시군구에다가 뭐요? 지회를 둘 수 있다. 그럼 둘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반드시 둬야 되는 건 아니고, 그죠? 안 둬도 괜찮은 거예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디 무슨 예를 들까요? 저기 전라남도 지부도 있을 수 있고 광주 광역시 지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인구가 많지도 않고 회원도 많지 않아. 그러면 광주 광역시 지부를 따로 두는 게 아니라 전라남도 지부 해가지고 광주 광역시랑 합해가지고 지부 하나 둘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광주 광역시는 지부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둘 수 있다라고 된 거예요. 둘 수 있다. 이것도 이제 주의하셔야 돼요. 꼭 둬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안 둬도 뭐라고 그러진 않아요. 둘 수 있다. 현실적으로 있잖아요. 여기 지금 경기도 지부가 두 군데예요. 서울도 두 군데예요. 한강 기준에서 서울 북부 지부가 있고 남부 지부가 있으니까 서울특별시 지부가 한 개인가? 아니 두 개예요. 북부 지부, 남부 지부. 경기도도 북부 지부, 남부 지부. 그러니까 협회 회장감 되는 사람들 찾으려면 요 네 군데 지부장을 보셔야 돼. 그 중에서 차기 회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왜냐면 여기가 회원 옵서가 많고 그 지부장 될 때 거기서 선거에서 뽑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유력하지. 그 4명 중에. 지금 회장도 제가 알기로는 경기 북부인가 아니면 서울 북부인가 거기 회장 지부장 하셨던 분이 회장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네 군데 그 지부장이다 그러면 다음 회장 뭐 1순위지 1순위. 응? 근데 두 개를 뒀잖아 서울시 같은 경우. 그래서 안 둘 수도 있고 둘 수도 있고 그런 취지예요. 다만 둔다면 어디에 둬야 돼? 시도. 만약에 서울특별시 지부를 이제 설치했어요. 그러면 밑에 보십니다. 동그라미 2번. 협회가 지부를 설치했을 때는 어디에 가서 설치 신고하고요? 서울시청. 그죠? 서울시 지부를 줬을 때. 그 다음에 지회를 설치했을 때는 어디 가서 설치 신고하고요? 그렇죠. 은평구 같은 경우는 은평구청. 여기는 등록관청이나 나왔죠? 등록관청이 다른 말로 뭐예요? 시군구청장. 이렇게. 그 가로 3번을 좀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협회 업무로 갑니다. 협회가 무슨 일을 하는가,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밑에 가로 2번이 수탁 업무라고 나와 있고 위에 가로 1번은 무슨 업무라고 돼 있어요? 고유 업무라고 돼 있어요. 고유 업무가 본래 업무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법에서 협회 일이라 협회 일감으로 써져 있는 업무가 한 7가지가 쫙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게 수탁 업무예요. 안 들어가는 게. 그래서 이제 일단 수탁 업무를 먼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수탁 업무 쪽에서 보면 여러분 가로 2번에 셋째 줄 보셔요. 뭐라고 돼 있냐면 가로 2번 셋째 줄에 자, 교육이라고 나오죠. 교육.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이런 교육이 있는데 협회가 이거 돈벌이가 되거든. 돈 버는 거 이게. 각종 이런 실무교육 같은 것은 원래는 누구 일이에요? 아직 안 배웠죠, 참. 원래 여기 이제 이런 교육은 시도지사의 업무예요. 그런데 협회가 또 맡아서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협회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협회가 돈벌이가 되니까 이게 맡아서 돈 받아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죠. 그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이런 것들이다. 셋째 줄을 딱 이렇게 밑줄 그어 놔셔야 돼요. 이거 빼고 이제 나머지 요 위에 있는 7가지는 법에서 협회 일감이라고 정해놓은 것들이에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조금 관심을 가질 게 뭐냐면 동그라미 5번 보세요. 동그라미 5번. 뭐라고 돼 있어요? 부동산, 정보, 제공이라고 돼 있죠. 이게 물건 정보를 제공하는 건데 그래서 협회가 있잖아요. 한방이란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요. 잘 이제 좀 보신 분도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 중개업소 앞에 가면요. 이렇게 그 플랜카드 같은 게 조그맣게 붙어 있어. 현수막 같은 게. 그게 뭐냐면 거기 보면 그 저 배우 이시영 씨가 막 이렇게 나온 거 보셨을 거예요. 거기 보면 한방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협회가 이런 정보망, 이 정보망이 정보망 이걸 운영하는지 아는 사람들이 잘 없어. 알려지지 않았죠. 그래서 돈벌이가 안 돼요. 맨날 적자예요, 적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이 한방이란 이름도 한방으로 바꿨지. 이건데 뭘 본딴 거냐면 다방, 직방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그거 딱 본따서 한방으로 한 건 잘한 것 같아. 부동산 한방이잖아요. 응? 근데 그래도 맨날 적자야. 왜냐? 지역에 있는 부동산 형님들이 여기 들어가서 물건을 찾고 이걸 이용해서 계약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여기 잘 안 들어가고 그 지역에 있는 망에 들어가요. 지역에서 그 사장님들이 쓰는 망이 따로 있거든요. 보통 이게 사설이에요. 사설. 지정 안 받은 거. 여기 이걸 주로 이용해요. 그러니까 이걸 이용하지 않으니까 이게 흑자가 나기가 힘들어요. 참 힘듭니다 이게. 보통 이용하시는 사장님들도 다 이걸 이용하지 이걸 이용하지 않거든. 근데 어쨌든 법상으로는 부동산 매물 정보 제공하는 것을 협회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5번. 그래서 5번 딱 밑줄 긋고 언제나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옆에다 한방이라고 써두셔야지. 그러니까 이시영까지 써두세요. 이시영. 자, 지나다니시면서 아직도 걸어놓은 게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있을까요?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42조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이라고 나옵니다. 6번 공제사업. 이 공제사업이 이제 이거 들어보셨죠? 보증 설정할 때 보증보험에 들은 방법도 있지만 공제도 있었고 공탁도 거는 게 있었잖아요.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에 드는 방법 중에 공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제가 보험의 성질이에요. 보험의 성질을 띠는 게 공제사업입니다. 공제사업. 그래서 이 공제사업은 회원업소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못 하나요? 뭐 20만 원씩 내가지고 쭉 모으면 돈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다가 이제 어떤 회원업소가 사고를 치면 그 회원업소를 위해서 이 공제금을 풀어서 그 회원업소를 이용했다가 사고 당한 사람한테 이제 배상을 해주는 게 배상을. 그건 손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개업소 이용하니까 혹시 사고를 당했지만 협회 공제사업에서 거기서 보상금이 나와가지고 나는 이제 손해배상금을 상당히 받았다 이렇게 되면 중개업소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런 사업을 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협회는 이 공제사업관에서 이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이 다 사고 나서 다 지급되는 돈이 아니잖아요. 뭘 그렇게 사고 많이 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종의 보험 영업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갖다 굴리면서 이제 이득을 남길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수익 사업을 내서 직원 월급도 주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협회가 하는 것 중에서 보면 요게 돈벌이가 돼요. 요거 1등으로 공제사업. 그래서 이거 광고비를 이걸 제일 많이 지출해요. 공제에 가입하시라 이런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입되는 게 이런 교육들이에요. 교육들. 이거 적자라고 그랬죠 이건. 근데 하여간 요 두 개는 뭐예요? 고유 업무에 들어갑니다. 이런 걸 아셔야 돼. 시험에서는 고유 업무입니까? 수탁 업무입니까? 여기서부터 구별을 시작하셔야 돼. 그러면 공제사업은 고유 업무예요? 수탁 업무예요? 고유 업무다.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실무교육은요? 수탁 업무다. 원래 일이 아닌데 떠맡아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되셨어요. 근데 동그라미 6번인가요? 보면 공제사업은 영리사업이라고 나옵니까? 비영리사업이라고 나옵니까요? 비영리사업이라고 해요. 비영리. 예. 그러니까 막 그 이윤 추구가 목적이 아니라고 그러죠. 예. 근데 왜 이렇게 신경 쓰나 모르겠어. 그죠? 예. 이게 영리 활동은 아니어서 비영리 활동인데 수익 사업인 건 맞아요. 여기서 돈이 생겨야 협회가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영리 사업 그러면 안 돼요. 시험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영리 사업으로서 그러면 땡 무슨 사업? 비영리 사업.
우리 중개사법 출제는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졸면 안 된다는 거지. 조는 순간에 그냥 아는 것 같은데 틀린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중개사법 공부하실 때는 아주 세밀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근데 그게 막 끝이 없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중개사법하고 다른 과목을 비교하시면 안 돼요. 다른 공법이라든지 민법 이런 것들은 이제 공부하셨죠. 어렵죠. 좀 공부하시면 이제 저 민법 공법이 조금 쉬워져요. 근데 거기서 끝인가? 아직도 멀었어요. 그 깊이를 알 수가 없어. 근데 거기에 비해서 중개사법은 너무너무 깊이가 없어요. 이게 끝이야, 지금 공부한 게. 그래서 제가 비유를 많이 하는데, 우리 중개사법은 작은 옹달샘 같은 거예요. 옹달샘. 응? 옹달샘인데, 거기 고기가 40마리가 살아. 40마리예요, 40마리. 그러니까 거기 고기 잡기가 얼마나 쉽겠어. 눈을 감고 그냥 잡아도 잡혀. 그게 중개사법이에요. 그런데 공법 같은 경우는 한강이야, 한강. 근데 거기 고기가 딱 40마리밖에 없어. 한강인데. 그거 어떻게 잡아야 돼? 알아서 잡으세요. 범위 그렇게 넓다는 거예요. 깊이도 알 수가 없고. 깊이도 깊고. 한정없이 들어가.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고기가 많이 다니는 길 있죠. 고기 몇 군데 딱 잡아갖고 거기서 그냥 몇 마리 건질 생각을 해야지, 40마리를 다 잡으려고 욕심을 내다가는 돌아다니기만 했지 한 마리도 못 잡아. 그러니까 고기가 가는 길목, 기출문제 잘 나오는 거,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범위를 좀 좁히셔야 돼. 거기서 딱 기다리고 있어요. 계속 반복해가지고 거기서 점수를 따서 큰 점수 따는 건 그런데 거기서 점수를 딸 수 있더라고. 중개사법은 너무 깊이가 얕으니까 조금만 신경 쓰시고 눈도 좀 뜨고 안 졸고 그러면 40마리 다 잡을 수 있어. 그럼 실수로 몇 마리 놓치더라도. 자, 갑니다. 이제 밑에 가시면 공제사업 나오죠. 공제사업은 아까 고유 업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몇 가지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자, 공제사업의 실시에서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첫 줄 옆에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손해배상 책임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죠? 그게 목적이고, 그래서 이게 보험의 일종이에요. 그 다음에 가로 2번, 공제사업 하려면 보험약관 필요하듯이 공제약관이 필요합니다.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자, 밑줄 그어보면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이렇게 나왔죠. 옆에는 공제사업을 하고 됐을 때는 공제규정을 제정해서, 제정이라는 건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공제규정이 약관입니다. 그걸 만들어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무엇을 얻어라? 승인 동그라미 치시고. 용어 조심하셔야 돼. 용어 중에 보면 뭐 승인 받는다도 나오고 인가 받는다도 나오고 신고한다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걸, 자, 공제사업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렇지. 그런 거 한다는 거야. 인가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래? 승인. 인가는 어디서 우리가 봤는데? 들은 적이 있는데, 인가. 협회를 설립할 적에. 그때는 인가라는 표현을 쓰고, 약관, 공제 규정 나올 때는 뭐예요? 승인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그걸 바꿔서 출제한다. 만약에 지부를 설치하고자 했을 때는 시도지사, 지부라고 했어요 지금. 지부를 설치하고자 했을 때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맞습니까? 다시 한번 지부를 설치하고자 했을 때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예, 인가 X, 인가 아니야. 시도지사한테 뭐요? 신고. 출제됐던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용어 바꿔서 출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승인입니다. 근데 공제규정을 변경코자 했을 때도 그 뒤에 나오죠? 또한 같다. 그랬죠? 예. 이게 법조문이에요. 이게 법조문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뭐냐면, 공제규정을 바꾸고자 했을 때도 또한 같다. 또한 같다가 무슨 말이야? 승인받아야 된다는 뜻이죠. 근데 그걸 반박하기 싫으니까 이하 동문 이렇게 한 거잖아 지금. 읽을 때는 참 또한 같다 그러면 이게 뭔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것도 이런 것도 법조문을
또한 갖다 그러지 말고 변경하고자 했을 때도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냥 좀 길어지더라도. 그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또한 갖다 그러면 뭐야? 뭐가 같다는 거야? 자, 다음 페이지 가시고요. 제일 밑에 가면 이번에 공부하실 때 공제사업의 운영위원회 제일 밑에 그거 하나 체크하고 갑니다. 운영위원회가 뭐냐? 이 공제사업에 대해서 이거 큰 돈이 몰려요, 여기에.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공제사업과 관해서 회장 비리가 막 생기고 그래요. 이것 때문에 싸워요. 큰 돈이 있는 데는 하여간 싸워요. 그 공제사업에서 사업에 대해서 감시하는 기구가 거기 있는 운영위원회예요. 그러니까 감시기구가 있다. 이름이 뭐라고요? 운영위원회. 제일 밑에 거. 네모 2번에 있죠, 지금? 제목을 딱 밑줄 그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가시면 첫째 줄하고 둘째 줄까지 밑줄입니다.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에.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해서 협회에다가 무엇을 둔다? 운영위원회를 둔다. 둔다라고 못이 박혀 있죠. 둔다 동그라미 치시고. 둔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해요? 반드시 둬야 돼요. 왜요? 감시하는 기구예요. 감시 안 하면 부패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둔다. 어디에 둔다고요? 협회에다가. 협회 공제사업을 감시하는데 협회에다가 둔다 그러면 조금 이게 진실성이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감시기구를 둔다. 내부적으로. 그렇잖아요? 내부적으로 감시기구를 둬서 감시가 잘 될까 하는 의구심이 있어요. 놓칠 수 없어. 협회에다가 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두 줄은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295페이지 갑니다. 이제 거기 보면 네모 4번에 중간 정도에 조사 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표를 치시고 거기 무서운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바로 금융감독원의 원장. 여기 형광펜으로 칠하셔야 돼. 금융감독원의 원장이 유일하게 나오는 곳이에요. 여기가. 이게 협회 공제사업에 대해서 회계장부 처리된 거에 대해서 비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국토교통부 장관이 떠들어보고 싶은데 장부를 봐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요. 누가? 국장이. 그래서 전문가인 금융감독원의 원장한테 너가 좀 장부 좀 봐봐라. 문제 있으면 나한테 얘기 좀 해줘. 이거죠, 이거. 그래서 유일하게 금융감독원장이 나오는 곳이 바로 여기 조사검사입니다. 회계장부를 조사하고 검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특징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부탁이 있어야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부탁도 없는데 금감원장이 막 가가지고 협회 들이닥쳐가지고 장부 좀 가져와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국토교통부 장관 관할이에요. 국장이 요청하면 들어갈 수 있는 거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296페이지 네모 4번 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협회에 대한 감독 관청은 어디게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협회는 누구 관할? 국장의 관할이에요. 국장. 협회에 대해서 감시 감독 권한은 누구한테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한테만 있어요. 그 첫 줄에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회 동그라미, 지부 동그라미, 지회 동그라미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거기까지만 딱 밑줄이에요. 나머지는 뭐 너무 복잡해요. 감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 국장이. 그래서 이 협회 입장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잘 보여야 됩니다. 협조적이어야 돼. 대신에 국토교통부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협회가 비협조적이고 이게 딴지를 걸고 그다음에 또 뭐 데모하고 뭐 이렇게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 입장에서도 골치 아파요. 그래서 두 분이 상호 협조적인 관계에 있어. 협회 회장이 딱 취임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번에 협회 회장이 됐습니다. 해서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 신청을 해가지고 날짜를 딱 잡는 게 제일 먼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올라가 국토부로. 지금 국토부가 저 세종에 있죠. 그래가지고 가서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차 한잔 마셔. 차 마시는 게 목적이 아니야. 사진 찍는 게 목적이야. 그래서 협회 회장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렇게 나라 안에 서가지고 악수하고 사진 찍는 거 있잖아요. 사진 딱 박아와가지고 회관 사무실에다가 이제 자기 집무실이나 이런 데 딱 겁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말 잘 들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협회 회장과 국토교통부 장관은 친하다. 그죠? 긴밀한 관계에 있다.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 게 있는 거죠. 근데 잘해가지고 이제 얻을 걸 좀 많이 얻어와야 오고 또 이제
협조할 건 협조하고 이렇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둘이.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이제. 어디 가시냐면 교육으로 넘어가 볼게요. 298페이지. 교육에 대해서 볼 겁니다. 볼 건데, 자, 보세요. 교육이 내용이 많지 않은데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재를 보면서 자, 정리를 할 거예요. 이거 이제 한 5분이면 끝나요. 5분 좀 짧나? 7분. 이렇게. 교육이요. 칠판에 보시는 것처럼 네 가지가 있습니다요. 빨간색으로 된 거예요. 실무교육이 한 덩어리가 있고, 실무교육. 그 다음에 직무교육이 또 있고, 직무교육.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연수교육이 있고, 연수교육.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방교육이 또 있죠. 그래서 교육이 네 가지다라고 기억하셔야 돼. 네 가지인데, 여기 보면 실무교육은, 여기서 보고 그 다음에 밑줄 그어볼게요. 실무교육은 사무실을 갖다가 오픈하려고 했을 때 받는 교육이에요. 오픈할 사람. 그래서 법인일 때는 임원사원 전원이 다 받는다. 이거 공부한 적 있죠? 오픈할 사람이 받는 거예요. 분사무소 오픈하려면 누가? 책임자가 받으셔야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사무실 차릴 때 받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소공으로 취직하려고 할 때도 받는 거예요. 이게 실무교육이라는 거예요. 시험에서는 용어를 바꿉니다.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이거 막 용어를 바꿔서 그래요. 그러니까 등록 신청하려는 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 받아야 된다. 그러면 X. 연수교육이 아니고 무슨 교육? 실무교육이죠. 창업할 때 받는 교육이 뭐예요? 실무교육. 누가 실시해요? 시도지사. 시도지사가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는 시도지사가 안 하고 맡겨놨죠? 주로 협회하고 대학에 맡겨놓은 거예요. 아까 수탁 업무? 대표적인 게 실무교육이죠. 그래서 이게 실무교육이고 반면에 직무교육은 뭐냐? 보조원 될 사람이 취직하려고 했을 때 받는 교육이 직무교육이에요. 그래서 실무교육과 직무교육 두 개의 특징은 뭐냐? 부동산 중개업 시장에 진입을 할 때, 들어오려고 했을 때 미리 받는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안 받으면 소공으로 취직이 안 되고 보조원으로 취직이 안 되고 등록이 안 나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특징이 직무교육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특징이죠. 아까 실무교육은 누가 하죠? 시도지사. 이게 왜 들어갔냐면 원래 이거였어요? 없었어. 그런데 이 직무교육을 옛날 현실적으로 구민회관, 구청 강당에 불러서 많이 했었거든. 집합교육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죠. 지금 그냥 인터넷 교육으로 대체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필요 없어요. 근데 처음에는 구청 또는 구민회관에서 많이 불러서 했기 때문에 이걸 없다가 조문을 집어넣어놨어요. 필요 없는 조문이에요. 근데 남아있어요. 네, 그래서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으셔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여기는 돼 있고 여기는 등록관청이 없어요. 그렇게. 그 다음에 교육 내용을 보면 실무교육은 창업할 사람한테 법률 지식을 가르쳐 주겠다. 이거예요. 이게 주예요. 법률 지식. 그리고 나서 중개, 경영, 실무, 직업 윤리 이런 거 가르쳐 줄게. 좋은 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육 시간이 28, 32시간이야. 꽤 길어요. 4일 정도 받으셔. 4일. 근데 인터넷 교육을 조금 받고 가게 되면 한 3일로 줄어들 수 있어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 교육으로 거의 대체가 됩니다. 근데 원래는 그렇게 안 되는데 지금 특수 상황이니까 이 교육 시간도 기억해 두시는데 나중에 가면 암기 방법을 통해서 암기를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기억하시고 직무 교육 시간은 짧죠. 그래서 옛날에 보면 이 구청 강내에서 불러 모을 때 3시간 4시간 하잖아요. 한 2시간 하고 그러면 그냥 해산입니다. 그래서 끝났다 이렇게. 보존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직업윤리. 직업윤리가 뭐지? 친절교육 같은 거 가르쳐 주나? 제가 안 받아봐서 모르겠는데 대단히 요거에 뭐 별 시간도 안 되고 내용 없어요. 이게. 자, 그런데 실무교육 받았던 사람이 계속 일할 때는 주기적으로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도록 돼 있어. 2년마다. 이게 재교육이에요. 재교육. 다시 받는 교육이라고. 그럼 누가 받아야 될까요? 일하고 있는 개공과 여기 연결돼 있잖아요. 화살 표시가. 개공과 누구? 현재 일하고 있는 소공. 이런 사람들이 2년마다 받게 돼 있어요. 여기 받고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또 2년 또 받게 돼 있어요. 재교육이니까 이 교육의 목적을 가만히 보면 그동안 바뀐 거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2년 동안 공부 안 했지. 그동안 이거 바뀌었으니까
이거 바뀐 거 좀 알아둬. 라고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바뀐 거. 변경사항 얘기가 나오면 무슨 교육? 연수교육이야. 그 나머지는 똑같아 뭐. 여기 차이 나죠. 여기는 뭐고요? 법률 지식. 여기는 뭐고요? 변경사항. 이때 연수교육도 누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으시라? 시도지사. 그렇죠? 개공이나 소공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2년마다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2년마다 여기가 실시하는 거 봐. 교육 시간이 여기하고 똑같으면 안 되지. 너무 길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이렇게 되죠.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 시간 많이 나오니까 숫자들. 근데 나중에 가면 암기 방법을 통해서 암기할 거니까 아 이렇게 좀 짧구나 이 정도 기억하시면 돼. 근데 핵심은 뭐냐? 2년마다 받게 돼 있고 이거 놓치고 지나가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그러니까 실제는 그렇게 많이 안 때리는데 법상 그렇게 돼 있다는 거지. 자, 근데 500만 원의 과태료가 되기 때문에 2년은 기간을 딱 지켜야 되는데 놓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관청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2년 되기 2달 전까지 언제까지 연수교육 받으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연수교육 받는 해예요. 라고 고지해 준다고. 그렇죠? 그게 사전 통지입니다. 그러니까 2년이 되기 2달 전까지 사전에 통지하는 거예요. 개별 통지를 합니다. 개별 통지. 받으시라고. 통지서가 날라가요. 누가 통지서 보내주겠어요, 이거? 이거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시도지사가 하는 거잖아요. 시도지사가 보내야지. 그렇죠? 나중에 가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연수교육에 하는 사람, 실시권자 하는 사람은 시도지사니까. 이번에 언제까지 연수교육 받으셔야 돼? 라고 통지 보내는 사람도 누구예요? 시도지사. 이거 안 받고도 연수교육 안 받았어. 그럼 500만 원의 과태료죠? 과태료 누가 매길 것 같아요? 그렇지. 시도지사가 매겨요. 그러니까 이거 다 연수교육은 시도지사가 다 맡아가지고 있다고. 받으셔. 안 받으면 과태료요. 그렇죠. 하는 사람도 시도지사.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진짜 시도지사가 할까요? 안 해. 협회에다 맡겨놔. 대학에 남겨놔. 대학도 이거 하고 싶어 미쳐요. 왜요? 돈 되니까. 예. 자, 근데 요 세 가지는 돈 내고 받는 교육이에요. 이 세 가지는. 돈을 내고 받아야 돼. 근데 이건 뭐예요? 공짜예요, 공짜. 근데 예방교육은 뭐냐? 아, 요새 요게 요런 사고가 많이 터지는데 그 사고에 대해서 좀 주의하시라고 불러 모아놓고 요새 이런 사기 사건이 많습니다. 주의하세요, 사장님들. 이게 바로 예방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공짜로 이제 교육을 시켜주는데 그럼 거기서 이제 강사가 이렇게 얘기해 줄 거 아닙니까?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여기 사고 나니까 주의하시라고. 협회에서 직원이 나와서 얘기해 주는데 그 사람한테 돈을 줘야 될 거야, 강사료를. 그렇죠? 여기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 강사를 줘야 되는데 이 세 가지는 돈을 받아먹고 하기 때문에 강사료가 나오는데 이건 공짜로 해. 여기 세금이 들어가요, 세금이. 그래서 밑에 있는 것처럼 뭘 지원한다고요, 나라에서? 교육비 지원해. 그죠? 요건 나라의 보탬이 되니까 그런 겁니다. 이런 사고가 줄어들면 국민의 손해가 줄어들어서 나라의 보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 써가지고 이거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건 강제되는 건 아니라고. 강제되는 건 아니고 와서 들을 사람 듣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신에 미리 알려줘야지. 알려줘야 되겠죠? 구청 강당 모이시오. 지금 이번에 예방교육 이런 거 합니다. 관심 있는 분 오세요. 그래야 되겠죠? 미리 알려줘야 돼요. 며칠 전까지요? 10일 전까지. 그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옵니까? 근데 이때는 개별 통지도 되지만 뭣도 돼요? 공고 띄우는 것도 됩니다. 이때는. 아까 연수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죠? 그러니까 무조건 개별 통지하셔야 돼. 꼭 받아야 되는 거니까. 안 받았다면 과태료니까. 근데 이건 뭐예요? 안 받아도 괜찮죠? 무방하죠? 강제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공고를 띄우든지 아니면 뭐예요? 개별 통지하든지. 그냥 공고만 띄워도 괜찮아. 선택사항이에요. 예. 자, 여기 교육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 안 한 게 있어요. 그거 보고 교재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요즘이 지금 실무교육 시즌인데 코로나 이 사태 때문에 전부 다 인터넷 집에 들어앉아서 하고 있어서 지금 모이지는 못하잖아요. 자, 어디를 보시는가? 위치 하나 더 넘겨보면 요거예요. 뭐냐면
여기 보면 실무 교육을 받아야 창업할 수 있는데 그때 또 취직할 수 있는데 그때 그 실무 교육의 유효 기간은 1년밖에 안 돼요. 써먹을 수 있는 기간이 1년이에요. 지금 실무 교육 받았죠? 1년 이내 창업하고 취직할 때까지만 써먹을 수 있어. 1년 지나면 새로 받아야 돼. 그래서 여기가 창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등록하고 취직하는 거고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기 등록 신청일 1000 거슬러 올라갑니다. 1000 1년 이내 실무교육만 요거 등록할 때 써먹을 수 있다. 수금 같은 경우는 취직하는 날 기준에서 1년 이내 실무교육까지만 써먹을 수 있다. 1년 넘어간 것은 요때 취직하거나 창업할 때 써먹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1년 중요한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무교육도 고용신고 취직하는 날 전 1년 이내 받은 직무교육이 있으면 그걸 써먹을 수 있어요. 취직할 때. 근데 그 전에 받은 직무교육은 요때 취직할 때는 못 써먹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원리가 딱 간단해요. 최근 1년 거 써먹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실무교육이나 직무교육을 면제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폐업하고서 관두고서 1년이 안 돼서 다시 창업할 때는 실무교육 면제. 그죠? 폐업하고서 1년이 안 돼서 다시 창업할 때는 실무교육을 면제시키죠. 잘리고 나서 1년이 안 돼서 다시 취직할 때도 실무교육 면제. 소금 같은 경우에 또 중개보조는 직무교육 면제. 이렇게. 그러니까 밑에 건 뭐예요? 관두고서, 폐업하고서, 잘리고서 1년이 안 돼서 다시 취직하거나 창업할 때는 뭐예요? 면제. 두 가지 얘기한 거죠. 자, 교재 한번 봐요. 교재. 교재는 299페이지. 제일 밑에 실무교육이 있고요. 교육이 한 문제입니다. 네모 2번 가시면 실무교육 대상자 보시고 동그라미 1번 보시겠습니다. 자, 읽어보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오픈하려고 하는 사람은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누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으시라.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이 말이죠. 자, 근데 이어서 동그라미 2번 다만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와 그죠? 소속 공인중개사로서 고용관계가 종료 신고된 후 즉 잘리고 나서 1년 이내 중개사무소를 다시 개설 등록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않다. 또 그러하지 않다라고 써놓고 있네. 이게 뭐예요? 실무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 면제된다. 이렇게 그런 뜻이죠. 자, 다음 페이지. 실무교육은 법인의 경우 누가 받아요? 제목만 필요합니다. 그렇죠. 임원사원 전원이 받는다. 전원이. 대표자는 당연히 포함하고 대표자도 받고 가로 3번 분사무소는 누가 받고? 책임자. 제목만 필요합니다. 가로 4번. 자, 밑에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 직원도 실무교육 받아야 되나요? 네. 취직하려면 받아야 되나요? 최근 1년급 필요하죠? 네. 그 다음에 네모 3번 두 줄 밑줄 긋고요. 실무교육은 뭐 가르쳐 주겠다는 겁니까 지금? 직무 수행에 필요한 뭐요? 법률 지식. 또요? 중개하고 경영 실무 가르쳐 주겠다. 또요? 직업 윤리 가르쳐 줄게. 이런 거지. 교육 시간은? 그렇죠. 28, 32. 그죠? 이빨 싸움이에요. 이빨 3이라고 돼 있죠? 이빨 싸움이 죽인다. 뭐 나중에 그렇게 암기할 건데 이빨 싸움. 우리 이제 뭐 이렇게 토론회 같은 거 보면 둘이 막 말하면서 싸우는 거 있잖아요. 그럼 보면 너무 재밌지 않아요? 싸우는 게 제일 재밌어요, 세상에서. 둘이. 근데 뭐 총 들고 싸우는 것도 싸우는 거지만 말로 막 싸우는 거잖아요. 이빨 싸움 2832. 이빨 싸움이 죽인다. 이렇게 하게. 이빨 싸움이 죽인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오른쪽 가시면 연수교육 대상자 나왔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갔어요. 301페이지요. 자,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시도지사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무슨 교육을 받아야 된다? 연수교육. 근데 시험에서는 뭐 직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딴 식으로 틀리게 내는 거예요. 연수교육입니다. 몇 년마다요? 2년마다. 누가 받는 거예요? 두 사람인데. 개공하고 수공이죠. 조심할 것. 보조원은 처음에 취직할 때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지만 일하는 도중에 받는 교육은 없어요. 그러니까 연수교육 대상자의 중개보조원 빠지죠? 그러니까 중개보조원 X라고 써두셔야 돼. 연수교육 대상자의 중개보조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그게 포인트. 연수교육 내용. 중개 관련 법이나 제도의 뭐요? 변경사항. 바뀐 거 가르쳐 주겠다는 뜻이죠. 변경사항이 포인트. 그리고 교육시간이 밑에 보면 12시간 이상, 16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이렇게. 그 다음에 통지, 별표. 통지가 잘 나옵니다. 시도의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갖다가 받고 나서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여기죠. 2년이 되기 2개월 전에 일단 중요해요. 거기 뭡니까? 형광펜. 연수교육의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일반적인 공고의 방법이 아닌. 자, 셋째 줄에 대상자한테 뭐 하셔야 된다? 통지. 통지의 형광펜. 개별 통지입니다. 개별 통지. 밑에 써두셔야 돼. 공고 X. 공고는 인정이 안 된다고 하면 방금 써져 있죠. 그리고 첫 줄. 이런 통지는 등록관청이 해요? 시도의사가 해요? 첫 줄. 위에 첫 줄. 시도지사. 형광펜. 시도의사 또 형광펜 칠하셔야 돼. 세 군데 지적해 드렸어요. 그리고 밑에 5번. 만약에 연수가 안 받았다가는 어떻게 돼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렇습니다. 자, 직무교육은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고. 다 했습니다. 실시간 됐는데 네모 2번 보면 직무교육 대상자 남았죠? 거기 세 줄 밑줄 그으시면 돼요. 다만 이제 특징은 직무교육은 실시권자가 하는 데가 시도지사도 있지만 거기 누구도 들어가요? 등록관청. 그거 조심하시면 되고. 자, 밑에 네모 3번 두 줄. 교육시간요. 서너 시간. 여러분 교육시간하고 같아요. 서너 시간. 그 다음에 밑에 사고 예방 교육이 이제 거창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체크합니다. 제일 밑에 가면 교육의 공고 통지라고 나와 있는 네모 2번 네 줄 다 밑줄 긋고요. 제일 밑에 네 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방 교육 하겠다고 알려주는 거죠. 공고하는 거죠. 근데 며칠 전까지 셋째 줄이 중요합니다. 며칠 전까지 알려주고 공고해요. 10일 전. 그 10일 기억하시면 되고 제일 끝에 공고하거나 또 뭐요? 대상자한테 뭐 한다고요? 제일 끝줄. 통지. 공고하거나 뭐 한다고요? 통지. 여기는 공고가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오른쪽에 교육비 지원 동그라미. 끝. 교육비 지원하는 거 뭐예요? 무슨 교육이에요? 4개 중에. 교육비 지원하는 거 4개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뭐예요? 예방교육. 사고 예방교육이에요. 자, 쉬겠습니다.